지고 안녕하세요.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나폴레홍이 있습니다. 오늘 홍문종 대표님 모시고 나폴레옹 TV 금요 발언 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여당 선대위 쇄신 관련해서 한번 저 대표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전면 쇄신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누리꾼이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재직자들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후보 자체가 문제라며 비판하는 글이 지금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작성자는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위가 후보만 빼고 다 바꾼다며 난리인데 웃기지 말라며 문제는 후보다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러한 민주당 내 자성의 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봉합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봉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자세히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좀 객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12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이재명 의원 조폭 연루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변호사비 23억 뒤로 줘서 어쩌고 하는 그런 녹음 테이프도 나온 걸로 돼 있고요. 또 시장실에서 시장 의자에 앉아서 발 올려놓은 사람이 조폭이었다. 또 자기 지금 사촌 지금 무기징역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촌 아들인가요? 누군가요 하는 조카인가요 하는 친구를 조폭을 또 변호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일들 그동안 그렇게 밖에 나가서는 이런 악질범, 흉악범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결국은 흉악범에 대해서 자기가 어찌되었든 조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캠프는 쇄신한다, 새롭게 바꾼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후보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낙연 경쟁자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에 같이 동행하기로 했다. 이쪽에서 흘리니까 그런 적 없다. 사실은 했다라고 흘린 것도 잘못이고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고춧가루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고요.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것이 봉합될 것인가. 얼기설기라도 언제 봉합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김종인 파동, 김병준 쓰리김, 김한길 파동 때문에 별로 여기 지금 조명을 좀 덜 받고 있는데 김종인 후와 윤석열과는 이제 쫑이 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여지면서 다시 이재명한테 과연 이 사람이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냐, 과연 이 사람밖에는 우리가 대선에 나설 사람이 없느냐라는 문제들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재명 후보가 최근 지지율 답보 때문이었을까요? 선대위에 대한 대대적 쇄신에 이어서 최근에 국민들을 향해서 엎드려 큰절도 하시고 또 사죄도 하고 눈물 등 기존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 진정성 논란도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제 대선을 여러 번 치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을 막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거 하나 때문에 선거의 방향이 틀어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죠. 야,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근데 선거를 지내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다 별로 그렇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회창 총재 병역비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은근히 선거 전체의 톤을 칼라를 색깔을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사실은 병역 비리가
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회창 총재가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병역 비리를 기본으로 원래 바닥에다 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회창 총재의 문제들 그 남에 대해서 좀 소통이 좀 부재라든가 아니면 이미 다 됐다고 그래서 너무 잘난 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회창 총재를 결국 낙마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뭘 얘기하느냐. 이재명이라는 분이 후보를 어떻게 하고 선대위를 어떻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가를 히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결국은 후보 측에서는 자기 유리한 대로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측면에서는 참 나쁜 놈이라고 설명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 장인이 빨갱이고 부역자고 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단 한마디로 그러면 내가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 이걸로 말하자면 문제를 없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대한 공격에 말하자면 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네 부인을 내가 그럼 우리 부인을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멍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득점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바보가 된 거죠. 노무현 부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부인이 당신에게 주입했다고 생각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왜 얘기의 논점을 흐리냐. 누군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으로 그만큼 회자되지도 않고 그만큼 득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이 입장에 있어서 약간 어떤 게 조금 더 득점하고 어떤 게 조금 더 덜 득점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굉장히 더 자기네들 플러스 하는데 더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이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은 그 시대의 화두를 잡은 거죠. 노태우가 보통 사람이라는 화두를 잡은 것처럼 그 시대의 화두,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는 화두를 잡은 것처럼 문재인이라는 사람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만 촛불을 통해서 촛불혁명이라는 그 시대의 화두를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전초전에 삿바싸움 하면서 뭐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무슨 선대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지 그나마 차악이라고 얘기할 정도도 안 되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화두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후보들이 그런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선대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슬림하게 만드느냐, 누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선거를 꺼내놓고 보십시오. 그거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시대의 화두를 어떻게 잡았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 화두를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과 일본 기자들과 논평하는 거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것이 옳건 틀리건 간에 자기가 저 사람은 대일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몰릴 수 있는 큰 득점을 했다. 말하자면 그런 시대의 화두에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재명 후보를 여기서 선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저 양반이 저런 해법을 가지고 있었구나. 대통령으로서 저런 해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시대의 화두에 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우리 통일 문제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이 선거의 뭐 화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선대를 어떻게 꾸몄느니 무슨 와서 큰 절을 했느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놓고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 조폭 연루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이 시장의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좀 나왔었는데 그 인물이 지금 국제 마피아 그 조폭의 일원인 김상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현재 그 은수미 성남시장까지 수행을 하면서 현재 뭐 6급 주무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좀 굉장히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그 단편적으로 그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조폭은 좌파입니다. 네. 이재명은 이 사람 스스로가 조폭처럼 보이지 않아요? 말도 조폭처럼 했죠, 그동안. 지금 요즘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말을 좀 이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동안 조폭처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조폭 같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열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조폭하고 연루돼 있다. 무슨 조카가 뭐 조폭이어서 모자 무슨 모녀 살인 사건으로 유명해서 지금 뭐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다. 그다음에 옛날 비서실장이 조폭이었다. 시장실에 와서 그 무슨 뭐 김모식인가 하는 사람이 뭐 김상환이라고 하는 네. 그 조폭이 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조폭인데 뭘 어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조폭이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폭이었고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은 좌파가 조폭하고 가깝고요. 조폭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조폭의 문화가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조폭은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편 내 편만 있는 거죠. 우리 편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은 일이고요. 남의 편이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해도 다 나쁜 편이다. 이것이 주로 이제 조폭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폭은 생기면 놀아먹고 그 다음에 생기면 위아래 상납하고 아래 나눠주고 그런 조폭 문화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오랜 정치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좌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공산주의자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우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선입관인지도 모르겠고요.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조폭하고 이 좌파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캐리어를 보면요. 그 조폭하고 연루되게끔 지금 다 모든 그 이름과 세팅이 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그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자라오면서 했던 일들 그 배경뿐만 아니라 거기서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야 이거는 뭐 틀림없이 이 조폭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조폭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카도 지금 무기징역 받고 있는데 아내하고 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 근데 그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재명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했다. 뻔뻔하다. 막 유족들이 막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면
아무리 조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변호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더더군다나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치고는 너무 막사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폭입니다. 이쪽 분위기는 조폭 분위기예요. 네, 그 고위직 인사의 그 수행 비서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떤 그 모시는 상사의 또 최측근으로서 모든 거를 또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채용할 때부터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시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네. 대표님. 근데 참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조폭과 또 연루되어 있는 그 분이 지금 수행 비서를 하고 있는지 그 참 성남은 아이러니입니다. 조폭의 족보가 있습니다. 뭐 이석기 족보가 있고요. 네. 조폭의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러 가지로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 이 조폭 같은 아우라를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른바 좀 뭐 노조 활동을 한다든지 청년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조폭이 그 뭐라 그러나요? 임꺽정이나 뭐 홍경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로빈 후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조로 같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차피 자기 안 찍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필해봐야 어필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한 자기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 조폭의 아우라를 네. 섞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그 약간 좀 막무가내고 기존의 질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뭐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시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위기를 막 연출해내고 물론 막 없었던 사실들이 터져 나오는 거는 본인이 그것까지 기획을 하고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이분이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그런 굉장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네, 대표님. 그 다음으로 그 홍준표 의원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창달 전 의원이 25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금 이 후보 선대위에서 대구 경북 미래발전위원장 겸 대구 경북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 박창달 의원이 1975년도에 정치에 입문해서 45년 동안 지금 보수의 외길을 걸었던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선 또 이번에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대구 경북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이렇게 그 보수의 외길을 45년이나 걸었던 분이 지금 그 야당을 탈당하고 지금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런 유권자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저는 박창달 의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대구 처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3번 했었고 자유총연맹 총재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서로 바빠서 못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하고 뭐 저보다 한참 연배는 위십니다만 이 보수 우파를 걱정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자별하게 지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랬던 분입니다. 작년에 그 홀인원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뻐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그때 우리 김태환 의원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뭐 그래서 우리 서로 좋은 일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좋은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찌 되었든 이분이 뭐 저 박창달이라는 분이 그래도 꽤 그 이름이 있는 분 같아요. 그 저기 보니까 뭐 맹획 그 삼국지의 그 맹획이라는 분 뭐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삼국지의 지도를 펼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의 지역 책임자 뭐 맹획이 뭐 결국은 넘어갔다가 뭐 유비에서 넘어갔자 조조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만 네. 그 사실은 말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김한길은 민주당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김병준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을 돕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라는 분이 사실은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주선이라는 분도 있고 장성민이라는 사람도 있고 김동철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호남 분들이고 민주당의 권력을 이루고 있었던 분들인데 오랜 그 민주당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한다고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보수 우파일까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하여간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에 윤석열을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박창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재명이를 돕는다는 것도 이런 지금 정치 판도를 보면 그렇게 꼭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이중대다. 지금은 결국 저 사람이 보수 우파 후보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언제 이제 뭐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건 없어졌다. 결국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무리들 또 정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무리들끼리 이합집산하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고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좌파다 이 사람은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선거구도 박창달이라는 분, 저도 잘 알고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뭐 대구 경 TK 책임자가 되고 TK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운동한다는데 사실 또 이재명도 따지고 보면 안동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표가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보면 한두 사람이 글로 옮겼다고 그래서 표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고 특히 이 대구 지방이나 이 광주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 때는 많이 느꼈죠. 사실은 뭐 한화갑 씨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네. 그리고 한광욱 씨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광주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안동 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TK 출신들이 뭐 홍준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허탈해하고 너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해서 이재명 후보로 갈는지 아니면 제3후보 안철수로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박창달 전 의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골수 민주당 출신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 우리 당에서 45년 헌신한 분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또 여야를 넘나드는 80 넘은 노정객을 두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는 웃지 못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제 홍준표라는 분은 이번 대선에 대해서 하여간 뭐 심지어는 뭐 양아치 대선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 마음에 안 드는 건 물론이지만 아마 우리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 대선판이 정당 구분이 없어지고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후보들이 홍준표식 표현을 한다면 후보들이 시원찮다 보니까 결국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고 결국 뭐 민주당이냐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거죠. 홍준표 후보도 박창달 후보 같은 경우, 박창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대구 경북을 총책임지고 홍준표를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결국은 자기 돕던 사람이 이재명을 가서 돕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창달 의원은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45년 동안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 당이 내 당이고 이 당이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당이 참 하는 꼴을 보니까 이 당 더 이상 기댈 게 뭐라 그럴까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박찬달이라는 사람은 민주공화당 출신이거든요. 이 모든 뿌리는 말하자면 이 당내 갈등의 뿌리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3당 통합을 했잖아요. 그때 김영삼, 그다음에 김종필, 노태우 이렇게 세 사람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통합을 해서 이 나름대로 김영삼이라는 또 정권 재창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권 재창출을 했고 그동안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당이 뭐 그런 대로 그냥 행복하게 잘 나갈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당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이른바 옛날 공화당 했던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을 뿌리로 하는 그런 공화당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YS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적지만은 하여간 자민련 출신의 예를 들면 김종필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뿌리 그리고 자기의 근본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민정당이나 민자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사람들의 당은 아니죠. 여기는 완전히 이른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바른당이고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잡고 있고 또 거기에 YS 이명박과 YS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당 출신이라든가 자기가 말하는 골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우파를 지키고 이 당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고요. 또 그 소외감을 바탕으로 한 그 당에 대한 실망감이 참 커지고 격분하게 되고 뭐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수 우파와 좌파와 이게 이 경계선이 애매해진 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처럼 뭐 미국도 양당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이 양당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래도 양당이라는 기본적인 큰 권력의 사회를 바라보는 눈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자기들 생각에 가깝다고 하는 당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크라이테리아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결국은 이게
이게 막 지역으로도 합치고요. 그 다음에 막 인간관계로도 합치고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수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고 또 결국은 정권 특히 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결국은 다 짬뽕밥, 비빔밥, 곤드레밥 막 돼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라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저 나름대로는 우리 보수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위기고 또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좋은 사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되었든 이제는 이 국민들에게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뭐고 그 화두를 나는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그런 큰 틀에 본인이 그 틀을 바탕으로 한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점, 대한민국에 나아갈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어떤 후보다. 저 사람은 이른바 보수 우파 후보인지 아니면 자유혁신 이 좌파 후보인지 자유가 아니라 좌파 후보인지 친북이니 종북이니 무슨 친중이니 이런 후보인지 우리가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표님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악연이었던 김용판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출신인 김 의원은 2012년 윤석열 후보가 검사일 당시 그 주도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기소가 됐지만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김 의원이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윤 후보에게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이러한 이 두 분의 사과, 서로 간의 그 사과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고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댓글 사건에 김용판이라는 사람한테는 미안하다 그러고서 고맙다 그러고 잘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가요? 그것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는가요? 그것은 자기가 그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그 우파 인사들 데려다가 결국은 100명 이상이 넘는 우파 인사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우파를 아주 괴멸시키는데 말하자면 1등이었던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곤란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개과천선해서 사도 바울이 됐고 그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쪽에 사도행전 등등 그 많은 그 성경 기록에 나와 있고 실제로 본인이 쓰고 있고 또 본인이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지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만약에 정말 우파로서 자기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 우파 사람들의 그 슬픔 그리고 정말 아픔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을 떠나서 그 역사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이른바 본인들이 말하는 공정한 역사, 바른 역사 그리고 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 이런 걸 위해서 그 당시
검사 생각이 짧았습니다.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 그리고 헌법에 대통령 탄핵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45년씩이나 대통령 감옥에 가두고 지금 5년 가까이 감옥에 가 있게 하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밤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러면 정말 우리 모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팔 벌려서 이 사람 우리 우파 후보라고 생각하고 바울된 것처럼 당신이 우리 대통령 후보로서 이번에 정권 교체하는데 앞장서달라라는 이 우파의 그 대동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김종인한테 가서 막 그러고 뭐 김병준이가 어떻고 김한길이가 어떻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보탬 안 될 거래요. 그거보다 더 보탬이 되는 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 지금 김용판과 했던 거를 진정한 의미의 박근혜 대통령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판이 점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의 대결이 돼가고 그렇게 될 때 한 표가 아쉬울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윤석열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용 빼는 재주 있어서 김용판 김종인 무슨 병준 무슨 김한길 거기다가 또 어떤 김일성까지 데려와도 제가 보기엔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판한테 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두 분의 사과에 연이어서 윤석열 그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그런 사과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전해봅니다. 대표님 다음으로 그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0%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차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23일에서 25일 실시를 해서 2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2%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계속 여론조사는 이게 플럭추에이트 할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50대 50의 선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론조사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민주당은 올라갔고 왜 국민의힘은 떨어졌을까? 혹자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파동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자는 윤석열 후보의 그 행보, 예를 들면 무슨 전두환 대통령 그 조문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뭐 이런 그 행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렇다고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거꾸로는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고 있다. 제가 보기엔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지금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적게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정권 교체된다 그러면 윤석열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야당의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글로 다 몰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하겠다는 사람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50%를 넘든가 50%에 가깝든가 뭐 그런 퍼센테이지가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은 지금 그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뭐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뭐 1, 2% 차이 나는 갤럽 같은 경우는 뭐 42대 39점 얼마인가 뭐 하여간 거의 지금 차이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선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윤석열보다는 조금 더 어찌 되었던 뭐 행보가 됐건 언행이 됐건 뭐 일본 문제가 됐건 조금은 잘하고 있는 편이다. 조금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호남에 가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를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낙연 후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바보같이 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재명 후보처럼 밀사를 보내서 딱지를 맞더라도 밀사가 딱지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전략 전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맨날 가가지고 김종인한테 조 터지고 김종인 후보가 뭐 이제 물 건너갔다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하지 말아라. 아이고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소리를 김종인 후보 입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요? 그 직업이 비대위원장인가요?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는 참으로 그 전략 전술면에 있어서도 이재명한테 좀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뭐 당 쇄신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과도 하고 또 오늘 그 아침에 뭐 또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헤어 컬러도 뭐 회색에서 또 검정으로 이렇게 또 뭐 변화를 주면서 또 개인의 그런 PI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대표님. 아 이재명.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머리 색깔을 바꿨다 그러면 그거 말이 많을 겁니다. 왜 머리 색깔이 이러냐 저러냐 뭐 이런 거 말이 많을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뭐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 이재명 후보가 점수를 더 받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지를 보면 지금 42대 39.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지금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참 또 다른 그 한국갤럽에 의하면 윤석열은 38.4%고 이재명은 37.1%거든요. 이거는 진짜 누가 이긴다고 해도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여간 어쨌든 이번 대선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보는 거지. 너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PI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원래 그 전에는 머리를 이렇게 내리셨었는데 최근에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올리는 거로 또 그걸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 왕자 써진 분이 또 그렇게 해라고 그랬나요? 네. 다음으로 대표님 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어요. 김 위원장은 대선 이후 본인은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마 사퇴서를 일축하면서 그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심없이 일하겠다는 그런 김병준 선대위원장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후보 위원장 상임위원장인가요? 뭔가 이 사람 입장에 보면 고목나무에 나무 새싹이 도는 거죠. 이분 누가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되었든 제가 이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모셔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노무현을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의 충복이었다라는 사실이 이분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모셔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끝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다가도 또 끝나면 다 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 정치인이 하는 이른바 화이트 라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글쎄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병준이 뭐 저도 잘 알죠. 김병준은 뭐 여러 가지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어찌되었든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만약에 이 캠프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병준이라는 분이 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약간 그래도 파지티브한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김병준 스스로가 자 그러면 김종인을 모셔와라. 나는 뭐 백의종군에서 돕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되나? 그거 서로 그렇게 얘기가 잘 안 되나요? 뭐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법농단 판사 최종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현직 판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거는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 재판 연구관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인데요. 이 세 판사 지금 정은호 게이트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대표님 네. 이번에 이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 검찰 뭐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기엔 미안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거기에 총수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부터 결국은 검찰총장 후보였고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윤석열이라는 사람 주도하에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상명하복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검찰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아래서 그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소하고 했던 것도 다 엉터리 기소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 판사 유출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황당하게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가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먹게 들어가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그 검찰총장으로서 중앙지검장으로 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 이렇게 황당한 수사, 짜맞추기죠, 억지 기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다. 엄청 많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죄가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 벗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이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하는 일들 이런 과정에 있는 그 것들이 본인을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봅니다만 지금 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간 언제든지 본인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검찰에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정리가 좀 제대로 뭐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마당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또 그것을 좀 정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좋은 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또 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대통령하고 나서도 결국은 자기가 지었다는 업보 때문에 뭐 그것도 다 뭐 이 사람들이 짜맞추긴 했습니다만은 이 짜맞춰서 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그 검찰이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대통령이 되면 되고 난 다음이라도 자기들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뭘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이런저런 분들 들어와서 우리 나폴레옹 TV 열심히 봐주시고 화이팅 외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은 그 윤석열이라는 분이 자기 후배들 서울대학교에 가서 후배들을 만나서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이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대통령들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좋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보수 우파 후보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난한 대답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고 확실한 우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 훌륭했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훌륭했다. 나중에 과거 좀 있긴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훌륭했다. 경제 대통령,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 산업화와 민주화를 만들어낸 그 대통령, 뭐 우리나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항상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생연후의 살타거든요. 우리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집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지도 않았는데 남을 뭐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윤석열 후보에게 제가 조언해 드립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충성!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고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